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청명한 소리가 레스토랑 안을 가득 채웠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23층 프렌치 레스토랑, 테이블마다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다. 결혼 두 돌을 맞은 서연이는 남편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민우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언제나처럼 완벽한 미소였다. 오늘 당신 정말 예쁘다. 민우가 말했다. 연희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부끄러움과 행복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민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은은한 빛을 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거 뭐예요? 우리 결혼 2주년 기념이잖아. 새롭게 시작하자는 의미로 준비했어. 민우가 반지를 연희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다. 연희는 반지를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감동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 그녀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최근 몇 달간 느껴온 미묘한 거리감이 이 순간만큼은 착각처럼 느껴졌다. 고마워요, 여보. 아니야, 내가 더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민우는 연희의 손을 꽉 잡았다. 따뜻했다. 하지만 연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을 때 그것이 느껴졌다. 민우의 재킷 안쪽에서 풍기는 낯선 향. 여자 향수였다. 자신이 쓰는 향이 아니었다. 달콤하면서도 농염한 젊은 여자들이 즐겨 쓰는 그런 향이었다. 연희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 민우는 알아채지 못했다. 그는 웨이터에게 손짓하며 디저트를 주문하고 있었다. 연희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다. 목구멍이 따가웠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화면을 힐끗 보더니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다. 너무 빠른 동작이었다. 연희는 옆에서 지켜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민우의 표정은 어딘가 긴장해 보였다.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민우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룸미러를 확인했다. 불안한 듯 조급한 듯한 시선이었다. 신호 대기 중에도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연희는 조수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응?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일 회의 자료 생각하느라. 민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 웃음이 평소와 달랐다.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연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강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집에 도착했다. 민우는 재킷을 벗어 소파에 던지고 욕실로 향했다.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다. 연희는 거실에 홀로 서 있었다. 소파 위 재킷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재킷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주머니를 뒤졌다. 영수증 몇 장, 명함 하나, 그리고 휴대폰 충전기. 특별한 건 없었다. 하지만 향은 여전했다. 재킷 전체에 배어있는 그 낯선 여자의 향. 연희는 재킷을 코에 가져다 댔다. 향이 진했다. 한두 번 스쳐 지나간 정도가 아니었다. 오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의 향이었다.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연희는 재킷을 재빨리 소파에 내려놓았다. 민우가 타올로 머리를 닦으며 나왔다. 당신도 씻어. 피곤하지? 응, 씻을게. 연희는 침실로 향했다. 침대 옆 협탁 위에 민우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평소 같으면 욕실에 가져가는데 오늘은 두고 갔다. 연희는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손을 뻗으려다 멈췄다. 아니야, 이러면 안 돼.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옷장으로 향했다. 바로 그때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메시지 알림이었다. 연희의 시선이 자동으로 향했다. 화면에 떠오른 문구가 보였다. 오빠, 보고 싶어.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발신자는 지수였다. 연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거실에서 민우가 텔레비전을 켜는 소리가 들렸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소리였다. 하지만 연희의 세계는 이미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화면은 곧 꺼졌다. 어둠 속에서 연희의 얼굴만이 창백하게 빛났다. 그날 밤 연희는 잠들지 못했다. 옆에 누운 민우는 편안한 얼굴로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다. 연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지수는 누구일까? 회사 사람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 오늘 정말 행복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새벽 3시 민우의 휴대폰이 또 진동했다. 연희는 몸을 돌려 화면을 보았다. 같은 이름이었다. 지수. 하지만 이번에는 내용이 보이지 않았다. 민우가 설정을 바꿔놓은 것 같았다. 연희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았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다. 수많은 집들이 불을 켜고 있었다. 저 집들 안에도 나 같은 사람이 있을까? 남편을 의심하며 밤을 지새우는 사람이. 핸드백에서 결혼 사진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냈다. 사진 속 민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연희 자신도 행복해 보였다. 겨우 2년 전 일이었다. 그때는 모든 게 완벽했다. 아니, 완벽해 보였다. 새롭게 시작하자던 민우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왜 새롭게 시작하자고 했을까? 무언가 잘못된 게 있었다는 말일까? 아니면 이미 끝난 걸 다시 시작하자는 말일까? 연희는 반지를 내려다보았다. 촛불 아래서 반짝이던 그 다이아몬드가 지금은 차갑게만 느껴졌다.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내려다 멈췄다. 아직은 아니야. 확실하게 알기 전까지는. 동이 트기 시작했다. 연희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정신이 조금 맑아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알아내야 한다.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민우가 일어난 것 같았다. 연희는 재빨리 표정을 정리하고 돌아섰다. 민우가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왔다. 왜 여기 있어? 잠 안 왔어? 응, 좀 더웠어. 바람 쏘고 있었어. 민우는 연희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쌌다. 연희는 몸이 굳었지만 애써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민우의 품에서 또다시 그 향이 느껴졌다. 샤워를 했는데도 남아있는 향. 이제는 확신이 들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들어가서 좀 더 자. 오늘 피곤할 텐데. 민우가 말했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침실로 돌아가는 민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연희는 생각했다. 저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 맞을까? 2년 동안 함께 산 남편이 맞을까?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하지만 연희에게 이 하루는 어제와 같지 않았다. 모든 게 달라 보였다. 민우의 미소도 따뜻한 말도 모든 것이 이제는 의심스러웠다. 연희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지친 얼굴이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야. 연희는 그날 이후 며칠을 평소처럼 지냈다. 아침을 차려주고 민우를 출근시키고 집안일을 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그 메시지가 맴돌았다. 오빠, 보고 싶어. 지수라는 이름. 그 짧은 문장이 연희의 하루를 지배했다.
커피를 마시며 연희는 과거를 떠올렸다. 민우를 처음 만난 건 3년 전이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난 맞선 자리였다. 연희는 그때 33살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다. 바쁜 일상에 지쳐 있었고 연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민우가 나타났다. 키 크고 옷을 잘 입고 말을 부드럽게 하는 남자. 외국계 금융회사 부장이라는 직함도 그럴듯했다. 첫 만남에서 민우는 연희의 말을 경청했다.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마주치고 적절한 질문을 던졌다. 오랜만에 자신을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두 번째 만남에서 민우는 연희가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들고 나왔다. 첫 만남에서 연희가 무심코 한 말을 기억했던 것이다. 그 세심함에 연희는 마음이 흔들렸다. 세 번째 만남에서 민우는 고백했다. 당신 같은 사람을 기다려왔어요. 똑똑하고 독립적이고 자기 일을 사랑하는 여자. 저랑 함께 해주시겠어요? 연희는 그렇게 민우와 사귀기 시작했다. 연애는 순조로웠다. 민우는 완벽한 남자친구였다. 데이트 코스를 미리 계획하고 기념일을 챙기고 연희의 회사 일을 응원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온 연희에게 민우는 의지할 수 있는 존재였다. 6개월 만에 민우는 청혼했다. 한강공원에서 석양을 배경으로 무릎을 꿇고 영화 같은 장면이었다. 연희는 울면서 그렇다고 대답했다. 드디어 나에게도 가족이 생긴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다.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다. 민우의 어머니를 처음 만난 날 연희는 긴장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따뜻했다. 손을 잡아주고 예쁘다고 칭찬해주고 곧 가족이 된다며 기뻐했다. 연희는 안도했다. 시댁 문제만 없다면 결혼 생활이 행복할 거라고 믿었다. 결혼식은 화창한 봄날에 열렸다. 연희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으며 생각했다. 이제 나도 누군가의 아내가 되는구나. 누군가의 가족이 되는구나. 민우는 연희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 모습이 진심으로 느껴졌다. 신호는 달콤했다. 민우는 퇴근하면 꼭 꽃을 사들고 왔다. 주말이면 함께 요리를 하고 영화를 보고 산책을 했다. 연희는 행복했다. 이런 날들이 계속되길 바랐다. 하지만 변화는 조용히 시작됐다. 결혼 6개월쯤 지났을 때였다. 민우가 회사 회식이 잦아졌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었다. 그러다 2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2번으로 늘어났다. 연희는 이해하려고 했다. 금융업계는 원래 회식이 많다고 들었으니까.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회식 다음 날 민우의 상태였다.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지 않았다. 얼굴도 멀쩡하고 숙취도 없었다. 진짜 회식이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연희는 묻지 않았다. 의심하는 아내가 되고 싶지 않았다. 결혼 1년 차가 되던 해 민우가 처음으로 연희의 일에 간섭하기 시작했다. 어느 저녁 연희가 프로젝트 때문에 늦게 들어왔을 때였다. 민우는 소파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다. 이렇게 늦을 거면 미리 말을 해줘야지. 미안해요. 갑자기 회의가 길어져서 요즘 너무 일에만 매달리는 거 아니야? 집안일도 쌓여 있고. 연희는 당황했다. 민우는 연애할 때 연희의 일을 응원하지 않았던가. 결혼하기 전에는 커리어 우먼이 멋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여보, 무슨 소리예요? 당신도 일 때문에 바쁘잖아요. 그건 나는 남자니까. 당신은 주부잖아. 주부? 나 아직 일하고 있는데요. 그게 문제라는 거야. 민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연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처음 보는 민우의 모습이었다. 냉정하고 단호한 표정. 연희는 불안해졌다.
그 이후로 민우는 계속해서 연희의 퇴사를 요구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나중에는 강하게. 집안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지적하고 저녁이 늦으면 화를 냈다. 연희는 혼란스러웠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일과 집안일을 병행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집에 들렀다. 연희는 반갑게 맞이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며느리, 우리 민우가 요즘 힘들어하는 거 알아? 네. 무슨 말씀이세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 와서도 제대로 된 밥 한 끼 못 먹는다며? 연희는 어이가 없었다. 매일 아침 식사를 차려주고 저녁도 가능한 한 집에서 해 먹었다. 늦을 때만 간단히 먹거나 외식을 했을 뿐이다. 어머니,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려니까 조금 버거울 뿐이에요. 그럼 일을 그만두면 되잖아. 남편이 벌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제 일이 좋아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연희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 손길은 따뜻하지 않았다. 며느리 결혼했으면 남편을 우선으로 생각해야지. 내 일보다 우리 민우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연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곧 돌아갔고 연희는 홀로 거실에 남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민우가 돌아왔을 때 연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어머니가 오셨었어요.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민우는 넥타이를 풀며 한숨을 쉬었다. 당신이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안 돼? 나도 회사에서 힘든데 집에 와서까지 신경 쓰이는 거 싫어. 연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민우는 침실로 들어갔고 연희는 주방에 서서 설거지를 했다. 물소리만이 정막을 채웠다. 결혼 1년 반쯤 됐을 때 연희는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 민우의 끊임없는 압박과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사표를 낼 때 팀장님이 물었다. 연희 씨, 정말 그만둘 거예요? 아까운데. 죄송해요. 가정에 집중하고 싶어서요. 거짓말이었다. 연희는 집중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희는 울었다. 몇 년 동안 쌓아온 커리어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 퇴사 후 연희의 일상은 단조로워졌다. 아침에 민우를 보내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민우를 기다렸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뜸해졌다. 다들 바쁘게 일하는데 자신만 집에 있다는 게 부끄러웠다. 민우는 처음에는 만족스러워했다. 집이 깨끗하고 저녁이 항상 준비되어 있고 자신을 챙겨주는 아내. 하지만 곧 그것도 당연하게 여겨졌다. 고맙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줄어들었다. 그리고 민우는 더 자주 밖에 나갔다. 주말 골프가 늘어났다. 저녁 약속도 많아졌다. 연희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결혼 생활일까? 연희는 자주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저 하루하루를 견뎠다. 민우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러다 맞이한 결혼 2주년. 민우가 반지를 건네며 새롭게 시작하자고 했을 때 연희는 희망을 품었다. 어쩌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민우가 다시 자신을 사랑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날 밤 본 메시지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희망은 산산조각 났고 의심이 그 자리를 채웠다. 연희는 깨달았다. 민우가 자신에게서 멀어진 이유가 따로 있었다는 것을. 새롭게 시작하자는 말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연희는 거실 창문 앞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았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풍경이었다. 하지만 연희의 세계는 이미 평범하지 않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그래야 다음을 생각할 수 있었다. 연희는 핸드백에서 수첩을 꺼냈다. 빈 페이지를 펼치고 펜을 들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다. 의심스러운 점들, 낯선 향수, 늦은 귀가, 잦은 휴대폰 확인, 지수라는 이름, 그리고 그 메시지. 목록은 생각보다 길어졌다. 연희는 수첩을 덮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시작이었다.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두려웠지만 모른 채 사는 것보다는 나았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민우가 곧 돌아올 시간이었다. 연희는 수첩을 서랍 깊숙이 넣고 거울을 보며 표정을 정리했다.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 웃는 얼굴,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의 얼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우가 돌아온 것이다. 다녀왔어. 민우가 현관문을 닫으며 말했다. 연희는 주방에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서 와요. 저녁 거의 다 됐어요. 민우는 거실 소파에 몸을 던졌다. 피곤한 듯 눈을 감았다. 연희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남편의 모습.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리 보였다. 저 피곤한 표정이 진짜일까? 아니면 연기일까? 저녁 식사는 조용히 진행됐다. 민우는 스마트폰을 식탁 옆에 뒤집어 놓았다. 화면이 보이지 않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다. 식사 중에도 메시지가 오면 확인했다. 하지만 요즘은 달랐다.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 같았다. 오늘 회사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 바빴고. 민우의 대답은 늘 짧았다. 더 이상 회사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예전에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들려주고 동료들 이야기도 했는데 언제부터였을까 이렇게 말이 없어진 게. 식사를 마치고 민우는 서재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다. 연희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다. 저 안에서 민우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정말 업무 자료를 보고 있을까? 아니면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을까? 설거지를 끝낸 연희는 거실을 정리했다. 소파 쿠션을 정돈하고 민우의 가방을 옮기려다 멈췄다. 가방이 반쯤 열려 있었다. 안에서 노트북 케이스가 보였다. 연희는 주위를 살폈다. 서재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연희는 천천히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과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충돌했다. 결국 후자가 이겼다. 거실 테이블에 노트북을 놓고 조심스럽게 열었다. 화면이 켜졌다. 다행히 잠금이 걸려있지 않았다. 민우는 집에서 노트북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았다. 연희를 믿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방심했기 때문일까? 바탕화면에는 여러 폴더와 파일들이 있었다. 업무 관련 파일들이 대부분이었다. 연희는 웹 브라우저를 열었다. 인터넷 기록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모두 삭제되어 있었다. 이상했다. 민우는 평소 인터넷 기록을 지우지 않았다. 이메일 프로그램이 켜져 있었다. 연희는 마우스를 올렸다가 멈칫했다. 정말 봐도 될까? 하지만 손은 이미 클릭하고 있었다. 받은 편지함이 열렸다. 업무 메일들이 줄지어 있었다. 고객사, 본사, 동료들. 특별한 건 없어 보였다. 그때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박지수. 메일 제목은 Q3 실적 보고서였다. 평범한 업무 메일처럼 보였다. 연희는 메일을 열었다. 내용은 정말 실적 보고서에 관한 것이었다. 데이터와 차트,
분석 내용. 하지만 메일 끝부분이 이상했다. 보고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오빠 덕분에 오늘도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빠. 그 단어가 연희의 눈에 박혔다. 회사에서 상사를 오빠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긴 했다. 하지만 업무 메일에, 그것도 공식적인 보고서를 보내면서 이런 개인적인 멘트를 넣는다는 게 자연스러울까? 연희는 박지수라는 이름으로 검색했다. 더 많은 메일이 나왔다.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다. 모두 업무 관련 내용이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들이 있었다. 업무 내용 사이사이에 개인적인 대화가 섞여 있었다. 오빠 어제 말씀하신 그 레스토랑 정말 좋았어요. 오빠 덕분에 프레젠테이션 잘 끝났어요. 고마워요. 오늘 오빠 넥타이 색 좋았어요. 잘 어울려요. 연희의 손이 점점 차갑게 식어갔다. 이건 단순한 동료 관계가 아니었다. 메일을 더 거슬러 올라갔다. 6개월 전, 1년 전, 메일은 계속 있었다. 처음에는 정말 업무적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용이 달라졌다. 더 친밀해졌다. 더 개인적이 됐다. 그리고 사진을 발견했다. 메일에 첨부된 사진. 파일명은 팀 회식. JPG였다. 연희는 사진을 열었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사진 속에는 민우와 젊은 여자가 있었다. 둘이서만 레스토랑으로 보이는 곳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민우는 웃고 있었다. 편안한 얼굴이었다. 집에서 보여주지 않는 그런 표정이었다. 여자는 20대 후반으로 보였다. 긴 머리에 화사한 화장. 민우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팀 회식이라고 했는데 둘밖에 없었다. 이게 회식일 리 없었다. 이건 데이트였다. 연희는 사진을 확대했다. 배경을 자세히 보려고. 그리고 알아챘다. 저곳은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이었다. 민우가 결혼기념일에 자신을 데려갔던 바로 그곳.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민우는 그 여자를 그곳에 먼저 데려갔던 것이다. 자신과의 특별한 장소를, 그리고 나중에 연희에게도 같은 곳을 보여준 것이다. 무슨 의미였을까? 아니, 의미 같은 건 없었다. 그저 편리했던 것뿐이었다. 이미 아는 곳이니까. 연희는 사진을 저장했다. 증거가 필요했다. 더 많은 메일을 확인했다. 날짜를 체크했다. 민우가 회식이라고 했던 날들과 매일 날짜를 대조했다. 많은 날이 일치했다. 민우는 회식이 아니라 이 여자를 만나러 간 것이었다. 보낸 편지함도 열어봤다. 민우가 박지수에게 보낸 메일들, 업무 지시와 피드백. 하지만 그 안에도 개인적인 내용이 있었다. 지수 씨 덕분에 요즘 회사 오는 게 즐겁네요. 오늘 저녁 시간 되나요? 실적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다음 주 출장 함께 가면 좋겠네요. 출장? 연희는 떠올렸다. 민우가 지난달 부산 출장을 갔었다. 이틀 동안 혼자 간다고 했다. 하지만 메일을 보니 박지수도 같이 갔던 것 같았다. 출장 보고서에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다. 연희는 노트북을 덮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아직 울 때가 아니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계획이 필요했다. 노트북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정확히 원래 있던 위치에. 민우가 눈치채면 안 됐다. 연희는 소파에 앉아 심호흡을 했다. 진정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냉정해져야 한다고. 서재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우가 나오고 있었다. 연희는 재빨리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민우는 거실로 와서 연희 옆에 앉았다. 뭐 봐? 그냥 뉴스요.
민우는 연희의 어깨를 감쌌다. 연희는 몸이 굳었다. 역겹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표정을 관리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오늘 피곤해 보이네. 일찍 자. 네, 여보도 일찍 주무세요. 민우는 일어나 침실로 갔다. 연희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하지만 연희는 화면을 보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방금 본 것들로 가득했다. 박지수. 그 이름이 계속 맴돌았다. 어떤 여자일까? 어떻게 민우를 유혹했을까? 아니, 어쩌면 민우가 먼저였을지도 모른다. 둘 중 누가 먼저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이미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연희는 핸드폰을 꺼냈다. 인터넷에 사설 탐정을 검색했다. 여러 업체가 나왔다. 리뷰를 읽어봤다. 불륜조사, 미행, 증거 수집. 연희가 필요한 것들이었다. 한 업체를 선택했다. 평이 좋았고 가격도 합리적이었다. 상담 신청 버튼을 눌렀다. 이름과 연락처를 적었다. 그리고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다. 남편의 불륜이 의심됩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직접 확인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다. 답장은 빨리 왔다.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오라는 내용이었다. 주소가 적혀 있었다. 연희는 캘린더에 메모했다. 민우 출근 후 바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밤이 깊어갔다. 연희는 침실로 들어갔다. 민우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편안한 얼굴로 아무 죄책감도 없이 연희는 침대 반대편에 누웠다. 민우와 최대한 거리를 두고 천장을 바라보며 연희는 생각했다. 언제부터였을까? 민우가 자신을 배신한 게 1년 전? 6개월 전? 아니면 더 오래전부터였을까? 결혼하기 전부터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건 아닐까? 모든 게 의심스러워졌다. 민우의 모든 말, 모든 행동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사랑한다는 말도, 행복하다는 말도 모두 거짓이었을지 모른다. 연희는 옆으로 돌아 누웠다. 민우의 뒷모습이 보였다. 낯선 사람 같았다. 2년 동안 함께 잔 사람인데 이제는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내일 탐정을 만나고 증거를 모으고 그 다음은 아직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것. 새벽녘이 되어서야 연희는 잠들었다. 얕은 잠이었다. 꿈속에서도 민우와 그 여자가 나타났다. 함께 웃고 함께 걷고 함께 행복해하는 모습. 연희는 꿈속에서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다. 아침이 밝았다. 민우는 평소처럼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다. 연희는 아침을 차려주며 관찰했다. 민우의 표정, 행동, 말투. 모든 게 자연스러웠다. 죄책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다녀올게. 민우가 현관문을 나섰다. 연희는 창문으로 민우가 차를 타고 떠나는 걸 지켜봤다.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연희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하고 가방을 챙겼다.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평범한 주부의 모습.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다. 단호하고 차가운 눈빛. 싸움을 시작하는 사람의 눈빛. 연희는 집을 나섰다. 탐정 사무실로 향하는 길.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연희는 준비되어 있었다. 탐정 사무실은 생각보다 평범했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 건물 3층.
간판도 눈에 띄지 않게 작았다. 연희는 초인종을 눌렀다. 곧 문이 열렸다. 서연희 씨 맞으시죠? 들어오세요. 40대로 보이는 여자가 맞아주었다.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쓴 차분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연희는 안도했다. 왠지 남자 탐정보다는 여자가 말하기 편할 것 같았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탐정은 책상 맞은편에 앉았다. 노트북을 열고 펜을 들었다. 어제 남겨주신 내용 봤어요. 남편분 불륜 의심이시죠? 네.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탐정은 부드럽게 웃었다. 긴장 안 하셔도 돼요. 여기 오시는 분들 다 비슷한 상황이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돼요. 연희는 심호흡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2주년 기념일의 이상한 분위기, 휴대폰 메시지, 낯선 향수, 그리고 어제 발견한 노트북의 메일들. 하나하나 설명하는 동안 탐정은 꼼꼼히 메모했다. 상대방 이름은 박지수, 남편분 회사 후배시고요. 사진도 있다고 하셨죠? 네, 제 핸드폰에 저장해뒀어요. 연희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탐정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둘이서만 찍은 사진이네요. 레스토랑, 분위기 있는 곳이고, 이건 확실히 의심할 만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명확한 증거가 더 필요해요. 메일이랑 사진은 있지만 법적으로 쓰려면 결정적인 장면이 필요하거든요. 직접적인 만남 장면, 호텔 출입 같은 거요.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대답이었다. 남편분 일정 파악이 되세요? 언제 주로 밖에서 시간 보내시나요? 주중에는 회식이 많아요. 주말에는 골프 나간다고 하고요. 골프는 확인해 보셨어요? 정말 골프장 가시는지. 연희는 생각해 봤다. 확인해 본 적이 없었다. 민우가 골프 간다고 하면 그냥 믿었다. 아니요, 확인 안 해봤어요. 그럼 그것부터 시작해야겠네요. 남편분이 골프 간다고 하시는 날 저희가 미행해 볼게요. 정말 골프장 가시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가시는지. 얼마나 걸릴까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봐요. 매일 미행할 순 없고 의심되는 날들 위주로 움직이거든요. 탐정은 계약서를 꺼냈다. 비용 설명을 했다. 연희는 조금 놀랐지만 어쩔 수 없었다. 진실을 알기 위해선 이 정도는 투자해야 했다. 결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카드 쓰시면 남편분이 명세서 보고 아실 수도 있어요. 현금으로 할게요. 연희는 미리 준비해온 돈을 꺼냈다. 생활비로 받은 돈을 조금씩 모아둔 것이었다. 탐정은 영수증을 끊어주었다. 이번 주 토요일 남편분이 골프 가신다고 하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미행 들어갈게요.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연희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정말로 시작한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길.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알아야 했다. 확실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희는 마트에 들렀다. 장을 봐야 했다. 평소처럼 행동해야 민우가 의심하지 않을 것이었다. 장바구니를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는데 누군가가 말을 걸었다. 언니? 돌아보니 대학 동창 미진이었다. 오랜만이었다. 미진아, 웬일이야? 나 이 근처 회사 다녀서 자주 와. 언니는? 나는 여기 살아. 결혼하고 이사 왔거든. 두 사람은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미진은 여전히 밝고 활기찼다. 회사 일 얘기, 최근 여행 얘기를 쏟아냈다. 연희는 듣고만 있었다. 근데 언니 요즘 어때? 표정이 안 좋아 보여. 응? 그래.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결혼 생활 힘들어? 아니면 시댁? 미진은 예리했다.
연희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진아, 너 남자친구 바람 피운 적 있어? 미진의 표정이 굳었다. 왜? 혹시 형부가?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미진은 진지하게 들었다. 미쳤네, 진짜. 언니한테 그럴 수가. 언니 얼마나 희생했는데. 나도 믿기지가 않아. 그 사람이 이럴 줄은. 증거는 확보했어? 지금 모으는 중이야. 탐정도 고용했어. 잘했어. 확실하게 증거 잡아야 해. 그리고 언니 혹시 필요하면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진짜야. 언니 혼자 감당하기 힘들 거야. 내가 옆에 있을게. 미진의 말에 연희는 울컥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연희는 저녁을 준비하며 민우의 스케줄을 확인했다. 냉장고에 붙어 있는 달력. 이번 주 토요일에 골프라고 적혀 있었다. 연희는 탐정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번 주 토요일 골프 간답니다. 출발은 아침 8시쯤일 것 같아요. 답장이 왔다. 확인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민우는 일찍 일어나 골프복으로 갈아입었다. 연희는 부엌에서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며 관찰했다. 민우의 가방을 슬쩍 보니 골프채가 들어 있었다. 진짜 골프를 가는 것 같았다. 잘 다녀와요. 응, 저녁쯤 올게. 민우가 현관을 나서자 연희는 재빨리 창문으로 달려갔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민우의 차가 출발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다른 차 한 대가 따라붙었다. 탐정이었다. 연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루 종일 연희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탐정에게서 연락이 올까봐. 점심을 먹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다. 오후 5시쯤 드디어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서연희 씨, 저예요.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남편분 골프장 안 가셨어요. 연희의 손이 떨렸다. 어디 가셨는데요? 강남 쪽 오피스텔로 갔어요. 그리고 여자분이 나타났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긴 머리 여자요. 박지수군요. 그럴 것 같아요. 둘이 함께 건물로 들어갔어요. 지금 몇 호인지 확인 중이에요. 연희는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거실을 왔다 갔다 했다. 사진은 찍으셨어요? 당연하죠. 둘이 건물 들어가는 거, 함께 걷는 거 다 찍었어요. 나올 때도 찍을게요. 얼마나 걸릴까요? 그건 모르죠. 기다려야 해요. 연희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리가 멍했다. 알고 있었다. 예상했다. 하지만 막상 확인하니 충격이 컸다. 민우는 지금 그 여자와 함께 있었다. 골프가 아니라 그 여자와.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다. 6시, 7시. 연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핸드폰만 움켜쥐고 8시가 조금 넘어 전화가 다시 왔다. 나왔어요. 둘이 함께 사진 다 찍었고요. 차에 탈 때까지 촬영했어요. 고생하셨어요. 일단 오늘 찍은 거 정리해서 내일 사무실로 오시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네. 오피스텔 경비한테 물어봤는데요. 그 호수 계약자가 남편분 이름이래요. 연희는 숨이 막혔다. 민우. 이름으로요? 네. 3달 전에 계약하셨대요. 3달 전. 연희는 계산했다. 민우가 새롭게 시작하자고 말하기 1달 전이었다. 그때 이미 오피스텔을 얻었던 것이다. 그 여자를 위해. 알겠습니다. 내일 갈게요.
전화를 끄는 연희는 욕실로 달려가 토할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메스꺼움만 계속됐다. 거울을 봤다. 창백한 얼굴이 비쳤다. 밤 9시쯤 현관문이 열렸다. 민우가 돌아온 것이다. 다녀왔어. 민우는 밝게 웃으며 들어왔다. 골프복 차림이었다. 골프채 가방도 들고 있었다. 완벽한 연기였다. 어떻게 됐어요? 좋았어. 날씨도 좋고 스코어도 괜찮았어. 거짓말. 연희는 속으로 소리쳤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다른 말이 나왔다. 저녁 드셨어요? 응, 골프장에서 먹었어. 당신은? 나도 먹었어요. 민우는 샤워를 하러 갔다. 연희는 민우의 가방을 뒤졌다. 골프공, 장갑, 티, 모두 깨끗했다. 쓴 흔적이 없었다. 민우는 정말 골프를 치지 않은 것이다. 그저 소품으로 가져갔을 뿐. 욕실에서 샤워 소리가 들렸다. 연희는 민우의 핸드폰을 찾았다. 거실 테이블 위에 있었다. 잠금이 걸려 있었다. 비밀번호를 시도해 봤다. 생일, 결혼기념일. 모두 틀렸다. 민우는 비밀번호를 바꾼 것이다. 연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 여기서 찾을 건 없었다. 이미 탐정이 증거를 확보했으니까. 다음 날 연희는 탐정 사무실로 갔다. 탐정은 노트북을 열어 사진들을 보여줬다. 민우와 박지수가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사진,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진, 그리고 몇 시간 후 나오는 사진. 박지수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민우는 넥타이를 풀고 있었다. 연희는 사진을 하나하나 보며 눈물을 참았다. 울면 안 됐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이거면 충분해요. 법정에서도 쓸 수 있어요. 더 필요한 건 없을까요? 평일 저녁에도 한 번 더 미행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패턴을 확인하는 거죠.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일주일 후 탐정은 더 많은 증거를 가져왔다. 민우는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박지수를 만났다. 항상 같은 오피스텔로 갔다. 적어도 2시간은 머물렀다. 회식이라고 거짓말하고. 연희는 모든 사진과 보고서를 USB에 담아받았다. 그리고 변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미진이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줬다. 이혼 전문 변호사였다. 변호사 사무실. 50대 여성 변호사가 연희를 맞았다. 증거 잘 모으셨네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혼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배우자 부정행위는 명백한 이혼 사유예요. 위자료는요? 받으실 수 있어요. 금액은 재산 규모랑 불륜기간 등을 고려해서 정해지는데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연희는 민우의 재산 목록을 꺼냈다. 아파트, 예금, 주식. 변호사는 꼼꼼히 확인했다. 그런데 여기 이상한 게 있네요. 뭐가요? 예금이 많이 줄었어요. 1년 사이에 거의 3억이 빠져나갔는데 어디 쓰신 건지 아세요? 연희는 몰랐다. 민우가 재산 관리를 하고 있었으니까. 확인해 봐야겠어요. 혹시 오피스텔 말고 다른 데도 돈을 쓰고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명의를 빼돌렸거나. 어떻게 확인하죠? 은행 거래 내역 떼보세요. 부부니까 가능할 거예요. 연희는 그날 바로 은행으로 갔다. 민우의 주거래 은행.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고 거래 내역을 요청했다. 1년치 내역을 받아 카페에서 확인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매달 200만 원씩 다른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다. 수취인은 박지수였다. 연희는 손이 떨렸다. 민우는 그 여자에게 돈을 주고 있었던 것이다. 매달 1년 동안이면 2,400만 원.
거기에 오피스텔 보증금과 관리비까지. 더 충격적인 건 또 있었다. 대출이 실행됐네요. 1억. 차주는 서연이. 연희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었다. 하지만 연희는 모르는 일이었다. 서명한 적도 동의한 적도 없었다. 연희는 재빨리 대출은행으로 갔다. 대출 서류를 요청했다. 서류에는 연희의 서명이 있었다. 하지만 그건 연희의 서명이 아니었다. 민우가 위조한 것이었다. 명의도용이었다. 민우는 연희의 이름으로 돈을 빌린 것이다.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썼을까? 박지수에게? 아니면 다른 곳에? 연희는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했다. 모든 사실을 보고했다. 이건 범죄예요. 명의도용, 사문서 위조. 형사 고소 가능해요. 고소하고 싶어요. 그럼 준비하겠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하고 이혼 소송도 같이 진행할게요.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다. 민우는 불륜만 저지른 게 아니었다. 사기도 쳤다. 자신의 아내를 속이고 돈을 빼돌리고 다른 여자와 새 삶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희는 이상하게 평온했다. 분노도 슬픔도 지나갔다. 이제 남은 건 계획뿐이었다. 어떻게 반격할 것인가? 어떻게 민우를 무너뜨릴 것인가? 그날 밤 연희는 수첩을 펼쳤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다. 1단계 증거 수집 완료. 2단계 변호사 선임 완료. 3단계 형사 고소 준비. 4단계 이혼 소송 준비. 5단계 그리고 연희는 잠시 펜을 멈췄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적었다. 민우와 그 여자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모두 대가를 치르게 한다. 연희는 며칠간 조용히 움직였다. 변호사와 경찰서를 오가며 서류를 준비했다. 고소장, 이혼 소송 준비, 재산 분할 청구.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했다. 민우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수요일 저녁이었다. 민우가 출근하며 말했다. 오늘 회식이야. 늦을 것 같아.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민우가 나간 후 연희는 탐정에게 전화했다. 오늘도 미행 부탁드려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연희는 혼자 저녁을 먹었다. 텔레비전을 켜놓았지만 내용은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계획으로 가득했다. 언제 민우를 직면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말할 것인가? 밤 10시쯤 탐정에게서 사진이 전송됐다. 오늘도 같은 패턴이었다.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민우와 박지수. 연희는 사진을 저장하고 심호흡을 했다. 이제 충분했다. 더 이상 증거는 필요 없었다. 자정이 넘어 민우가 돌아왔다. 술 냄새가 났다. 정말 회식을 한 것처럼 연기하려고 일부러 술을 마신 것 같았다. 많이 마셨어요? 좀 마셨어. 피곤하다. 민우는 비틀거리며 침실로 갔다. 연희는 거실에 홀로 남았다.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우와 같은 집에서 보내는. 다음 날 아침 연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아침을 정성껏 준비했다. 된장찌개, 구운 생선, 김치. 민우가 좋아하는 메뉴였다. 마지막 아침 식사였다. 민우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연희는 맞은편에 앉아 민우를 바라봤다. 민우는 스마트폰을 보며 밥을 먹고 있었다. 아내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여보, 응? 민우가 고개를 들었다. 귀찮다는 표정이었다.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우리 결혼 생활. 요즘 어떤 것 같아요? 민우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갑자기 왜 그래? 아침부터. 그냥 당신 생각이 궁금해서요.
뭐가? 괜찮지. 당신이 잘 챙겨주고 있잖아. 그것뿐인가요? 민우는 짜증스러운 표호로 시계를 봤다. 연희야, 나 출근해야 하는데.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 하고 싶어요. 뭐가 그렇게 급해? 요즘 왜 이래? 민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연희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당신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박지수라는 사람 알아요? 순간 민우의 얼굴이 굳었다. 찰나의 당황. 하지만 금방 표정을 회복했다. 회사 후배. 왜? 얼마나 친해요? 그냥 업무상 아는 사이지.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해? 정말 업무상 관계뿐인가요? 민우는 식탁을 탁 쳤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나 의심하는 거야? 연희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민우와 박지수가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사진. 민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이게 뭐야? 당신이 설명해줘요. 이게 뭔지. 민우는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연희는 재빨리 피했다. 너, 나를 미행했어? 탐정을 고용한 거야? 대답해요. 이 여자가 누구냐고요. 민우는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났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너 정신 나갔어? 남편을 의심해서 탐정까지 고용하다니. 의심할 만하니까 의심하는 거잖아요. 매주 수요일 저녁 당신 회식 간다면서 그 여자 만나러 가잖아요. 그건 회사 일이야. 프로젝트 때문에 자주 만나는 거고. 오피스텔에서요? 몇 시간씩요? 민우는 말문이 막혔다. 변명이 궁색해 보였다. 그리고 이것도 설명해봐요. 연희는 은행 거래 내역을 꺼냈다. 박지수에게 매달 200만 원씩 이체한 내역. 그리고 연희 명의로 받은 1억 원 대출 서류. 이게 뭐예요? 내 이름으로 돈을 빌리고 그 여자한테 돈을 보내고. 이게 회사 일이에요? 민우는 서류를 보더니 뒤로 물러섰다. 너, 어떻게 이걸? 은행에서 떼왔어요. 당신이 내 명의를 도용한 거 다 알아요. 내 서명 위조한 것도요. 민우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입술이 떨렸다. 하지만 곧 태도가 바뀌었다. 공격적으로 변했다. 다 내 때문이야. 뭐라고요?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넌 아내로서 제 역할을 못했어.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나한테 관심도 없고. 제 역할을 못했다고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넌 나를 이해 못해.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지. 집에 와서도 위로 한마디 없고 그저 의무적으로 밥이나 차려주고. 그게 아내야? 연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봤다.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거예요? 내가 당신을 충분히 위로 안 해줘서? 지수는 달라. 나를 이해해줘. 내 말을 들어주고 힘들 때 옆에 있어줘. 그 여자는 당신 돈 받았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매달 200만 원이나 받으면서. 그게 뭐가 어때서? 내 돈으로 내가 쓰는 건데. 내 명의로 빌린 돈이잖아요. 당신 혼자 돈 아니에요. 민우는 벽을 주먹으로 쳤다. 쿵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다 내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내가 좀 더 노력했으면 내가 밖을 볼 이유가 없었을 거 아냐. 연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지금껏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했다. 내가 노력을 안 했다고요? 나 당신 때문에 직장 그만뒀어요. 하기 싫은데 그만뒀다고요. 당신이 당신 어머니가 강요해서. 그건 내가 선택한 거잖아. 선택이 아니었어요. 강요였어요. 매일 잔소리하고 남편 제대로 못 챙긴다고 구박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거예요. 연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 당신 위해서 다 포기했어요. 일도 친구들도 내 시간도.
당신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당신은 뭐 했어요? 다른 여자 만나고 돈 빼돌리고 나한테 거짓말하고. 민우는 말없이 서 있었다. 변명할 말이 없는 듯 했다. 당신 정말 최악이에요.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었는지, 어떻게 당신을 사랑했는지 정말 바보 같았어요. 연희는 주저앉아 울었다. 몇 달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분노, 배신감, 허무함. 모든 감정이 뒤섞여 나왔다.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왔다. 연희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 했다. 연희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연희는 민우의 손을 뿌리쳤다. 손대지 마요. 역겨워요. 진심이야.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었어. 지수는 이제 안 만날게.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고요? 지금 그런 말이 나와요? 응, 우리 다시 잘해보자.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당신한테만 잘할게. 민우의 목소리는 애원하듯 떨렸다. 하지만 연희는 더 이상 속지 않았다. 결혼기념일에도 같은 말을 했었다. 새롭게 시작하자고. 하지만 그때도 거짓말이었다. 늦었어요. 연희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안 돼요. 난 더 이상 못 믿어요. 당신이 뭘 해도 믿을 수 없어요. 연희는 일어섰다. 눈물을 닦고 민우를 똑바로 바라봤다. 이혼할 거예요. 민우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이혼 소송 준비했어요. 다음 주에 소장 접수돼요. 그리고 당신 형사 고소도 할 거예요. 명의도용, 사문서 위조로요. 너 진심이야? 당연히 진심이에요. 당신이 날 어떻게 했는데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민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연희를 붙잡았다. 안 돼. 이혼은 안 돼.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하실지. 어머니요? 어머니도 알고 계셨나 봐요. 당신 불륜. 민우는 말을 못했다. 연희는 비웃었다. 어머니한테 갔었어요. 도움을 청하러. 그런데 오히려 나보고 참으래요. 며느리가 남편을 제대로 못 챙겨서 그런 거래요. 엄마가 그런 말을 했어? 네. 그래서 알았어요. 어머니도 당신 편이구나. 며느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구나. 연희는 가방을 들었다. 나 며칠 친구 집에 있을 거예요. 그동안 당신 짐 좀 싸놔요. 이혼 확정되면 당신이 나가야 하니까. 연희야, 제발. 이러지 마. 민우가 연희의 팔을 잡았다. 하지만 연희는 힘껏 뿌리쳤다. 나요. 당신 손 닿는 것조차 싫어요. 연희는 현관으로 향했다. 민우가 뒤따라왔다. 가지 마. 우리 얘기 좀 더 하자고. 더 할 얘기 없어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연희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뒤에서 민우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드디어 말했다. 드디어 반격을 시작했다. 아파트 밖으로 나오자 신선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연희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자유로운 느낌이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 미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진아, 나야. 며칠 내 집에 있어도 될까? 당연하지. 무슨 일 있어? 말했어. 민우한테 다 말했어. 잘했어, 언니. 어서 와. 내가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연희는 택시를 잡았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풍경이 지나갔다. 똑같은 풍경인데 오늘은 달라 보였다. 더 선명하고 더 생생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우였다. 연희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계속 울렸다. 10번, 20번. 연희는 결국 전원을 껐다.
더 이상 민우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미진의 집에 도착했다. 미진은 문을 열자마자 연희를 껴안았다. 고생했어, 언니. 정말 잘했어. 연희는 미진의 품에서 또 울었다. 이번에는 슬픔보다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드디어 끝났다. 거짓말로 가득한 결혼 생활이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연희는 미진의 집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낯선 천장이었지만 편안했다. 자신의 집 천장보다 더 편안했다. 그곳에는 민우가 없었으니까.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었다. 이혼 소송, 형사고소, 재산 분할. 긴 싸움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연희는 준비되어 있었다. 지금껏 모은 증거들, 믿을 수 있는 변호사, 그리고 옆에서 응원해주는 친구. 연희는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다. 민우 옆에서 자던 지난 몇 달 동안은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었다. 항상 긴장했고 불안했고 두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두려움은 사라졌다. 대신 결연함이 자리 잡았다. 연희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민우를, 박지수를,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모두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일주일이 흘렀다. 연희는 미진의 집에서 지내며 차근차근 준비를 진행했다. 변호사와 만나 최종 서류를 검토하고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형사 고소장도 경찰서에 제출했다. 명의도용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민우는 매일 연락을 시도했다. 전화, 문자, 카카오톡? 처음에는 화가 난 말투였다가 점차 애원하는 말투로 바뀌었다. 하지만 연희는 모두 무시했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라고 답장을 한 번 보냈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연희 씨, 급하게 사무실로 오실 수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연희는 서둘러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무엇을 발견했다는 걸까? 사무실에 도착하자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이거 보세요. 남편분 재산 조회하던 중에 발견했어요. 뭐가요? 생명보험이요. 남편분이 1년 전에 가입한 보험인데 피보험자가 연희 씨예요. 연희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보험 계약서였다. 피보험자는 서연희, 계약자는 강민우. 보험금은 3억 원. 이게 뭐가 이상한 건가요? 부부끼리 보험 들어주는 거 흔하잖아요. 문제는 수익자예요. 박지수로 되어 있어요. 연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서류를 다시 확인했다. 수익자란에 박지수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만약 연희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보험금 3억이 박지수한테 가는 거예요. 연희는 손이 떨렸다. 민우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그 여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을 들었다는 것.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이건 혹시 남편분이 연희 씨를 해칠 생각이었던 건 아닐까요? 변호사의 말에 연희는 소름이 돋았다. 설마요. 그럴 리가. 저도 처음엔 과한 추측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변호사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남편분이 최근에 또 다른 오피스텔을 계약했어요. 이번엔 박지수 명의로요. 강남 신축 아파트형 오피스텔이에요. 보증금이 1억이 넘어요. 민우가 또 집을 얻었다는 말이었다. 박지수 이름으로. 그리고 이것도 봐주세요. 변호사가 보여준 건 항공권 예약 내역이었다. 발권자는 강민우. 탑승자는 강민우와 박지수. 날짜는 2달 후. 목적지는 뉴질랜드였다. 편도 항공권이에요. 돌아오는 티켓이 없어요.
연희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민우는 도망갈 계획이었던 것이다. 박지수와 함께 더 있어요. 뉴질랜드 부동산 상담 내역도 발견했어요. 한인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서 오클랜드 지역 주택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민우는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이다. 오피스텔, 항공권, 해외 이주,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 연희 명의로 빌린 1억, 박지수에게 보낸 돈, 그리고 혹시 보험금까지 노렸던 건 아닐까요? 연희 씨가 사고로 죽으면 3억이 박지수한테 가고 그 돈으로 뉴질랜드에서 새 삶을 시작하려 했던 거 아닐까요? 연희는 의자에 기댔다. 현기증이 났다. 믿을 수 없었다. 민우가 자신의 남편이 자신의 죽음을 계획했을지도 모른다는 것.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민우가 아무리 나빠도 그 정도는. 연희 씨, 저는 2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어요. 이런 케이스 본 적 있어요. 보험금 살인이요. 하지만 실제로 저한테 뭘 한 건 없잖아요. 아직은요. 하지만 계획은 있었던 거예요. 이 보험 가입한 게 1년 전이에요. 그때부터 준비한 거죠. 연희는 기억을 되짚었다. 1년 전, 민우가 보험 가입을 권했던 적이 있었다. 건강을 위해서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서. 연희는 별 생각 없이 동의했었다. 서류에 서명도 했다. 하지만 수익자가 누구인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제가 서명한 적 있어요. 보험 서류에. 수익자란도 확인하셨어요? 아니요. 민우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해서. 그럼 연희 씨는 박지수가 수익자인 줄 몰랐던 거네요. 네. 전혀 몰랐어요. 이것도 사기예요. 연희 씨를 속여서 서명받은 거니까요.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연희 씨, 이건 단순한 불륜 사건이 아니에요. 계획적인 범죄예요. 경찰한테 이 사실도 알려야 해요. 그럼 민우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나요? 당연하죠. 최악의 경우 살인 예비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 연희는 눈물이 났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허망함이었다.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계획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믿을 수 없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진정하세요. 지금 중요한 건 연희 씨 안전이에요. 혹시 남편분이 연희 씨를 찾아올 가능성 있나요? 전화는 계속 오는데 제가 받지 않아서. 당분간 조심하세요. 절대 혼자 만나지 마시고 외출할 때도 주의하세요.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공포가 밀려왔다. 민우가 정말 자신을 해칠 수 있었을까? 그날 오후 연희는 경찰서로 갔다. 담당 형사에게 모든 정보를 전달했다. 보험 서류, 항공권 예약, 부동산 상담 내역. 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다. 강민우 씨 소환하겠습니다.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연락할게요. 제가 위험한 건 아니겠죠? 일단 안전을 위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임시 보호 조치도 가능합니다. 연희는 경찰서를 나서며 주변을 둘러봤다. 혹시 민우가 따라온 건 아닌지.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미진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연희는 민우에게 온 문자를 확인했다. 수십 통이었다. 연희야, 제발 만나자.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내가 없으면 난 살 수 없어. 마지막 문자는 오늘 오전에 온 것이었다. 왜 경찰한테 말한 거야? 넌 날 파멸시키려는 거야? 연희는 소름이 돋았다. 민우가 알고 있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된 걸. 미진의 집에 도착하자 미진이 문을 열어줬다. 언니,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연희는 미진에게 모든 걸 말했다. 보험, 항공권,
뉴질랜드 이주 계획. 미지는 듣는 내내 얼굴이 굳어갔다. 미친놈이네. 정말 미친놈이야. 나도 믿기지가 않아. 설마 정말 날 죽이려고 했을까? 언니, 이제 경찰한테 다 맡겨. 언니는 여기서 안전하게 있어. 그날 밤 연희는 잠들지 못했다. 창밖 소리에도 놀라고 문 여는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했다. 민우가 찾아올까봐 두려웠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연희 씨, 남편분이 경찰서에서 조사받았어요. 부인은 계속했대요. 보험도 항공권도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다른 의도요? 새 삶을 준비한 거지 연희 씨를 해치려던 게 아니라고요. 근데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경찰이 안 믿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일단 조사는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이혼 재판도 곧 시작돼요. 첫 재판 날짜 잡혔어요. 다음 달 15일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연희는 달력을 봤다. 한 달 후면 법정에서 민우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시어머니였다. 연희는 잠시 망설이다 받았다. 여보세요? 며느리 나야.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다. 무슨 일이세요? 대체 우리 민우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경찰 조사를 받게 만들고 제가 한 게 아니라 민우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어. 어머니, 민우가 뭘 했는지 아세요? 불륜에 명의도용에 제 이름으로 보험까지 들어서 그게 다 내 탓이잖아. 내가 제대로 된 아내였으면 민우가 밖을 볼 이유가 없었을 거 아냐. 연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지금도 아들 편을 드는 시어머니. 어머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들이 다른 여자 만나고 돈 빼돌리고 아내 이름으로 보험 들어놓은 게 다 며느리 잘못이에요? 그래, 내 잘못이지. 넌 아내 자격이 없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이혼 취하해. 지금 당장. 안 돼요. 뭐, 감히 시어머니한테. 저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도 민우도 다 책임져야 해요. 너 이거 후회할 줄 알아. 우리 집안이 가만 안 둘 거야.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연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시어머니까지 적으로 돌아선 것이다. 미진이 옆에서 물었다. 시어머니 전화였어? 응. 이혼 취하하래. 말도 안 돼. 무슨 낯짝으로.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아들 편일 거야. 당연하지. 마마보이 만든 게 누군데. 연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회색빛 하늘이 연희의 마음 같았다. 앞으로 싸움은 더 치열해질 것이었다. 민우뿐 아니라 시어머니, 그리고 아마 민우 편을 드는 사람들 모두와 싸워야 했다. 하지만 연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다. 진실은 자신의 편이었다. 증거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분노가 두려움을 이겼다. 연희는 수첩을 펼쳤다. 그리고 새로운 목록을 적기 시작했다. 재판 준비사항, 증거자료 정리, 증인 섭외, 그리고 마지막 줄. 민우, 박지수, 시어머니 모두 끝까지 간다. 재판날이 다가왔다. 연희는 미진과 함께 법원으로 향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연희는 평소보다 단단해 보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이 되었다. 오늘 민우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법정 앞 복도에서 변호사를 만났다. 준비 다 되셨죠? 네, 괜찮아요. 오늘은 첫 재판이니까 간단하게 진행될 거예요. 양측 주장 듣고 다음 재판 일정 잡는 정도요.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민우가 나타났다. 변호사와 함께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시어머니도 있었다. 민우는 연희를 보자 걸음을 멈췄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민우의 얼굴은 초췌해 보였다. 수염도 제대로 안 깎은 듯 했다. 연희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당당하게 민우를 바라봤다. 시어머니가 연희에게 다가왔다. 며느리, 아직 늦지 않았어. 이혼 취하해. 어머니, 법정에서 뵙죠. 연희는 냉정하게 말하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다.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다. 판사석, 원고석, 피고석. 연희는 원고석에 앉았다. 민우는 피고석에 앉았다.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거리였지만 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다. 판사가 입장했다. 50대 여성 판사였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이혼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 측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연희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피고 강민우는 결혼 생활 중 박지수라는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만났고 오피스텔을 얻어 동거에 가까운 생활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사진 증거들을 제출했다. 민우와 박지수가 함께 있는 사진들. 판사는 꼼꼼히 살펴봤다. 또한 피고는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1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원고의 서명을 위조했고 그 돈을 박지수에게 송금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과 대출 서류가 제출되었다. 더 나아가 피고는 원고를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수익자를 박지수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보험계약서가 제출되었다. 법정이 술렁였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렸다. 피고는 박지수와 함께 뉴질랜드로 이주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편도 항공권을 예매했고 현지 부동산을 알아봤습니다. 증거 자료들이 계속 제출되었다. 민우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이상의 이유로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하며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을 요구합니다. 변호사가 자리에 앉았다. 이번에는 민우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피고는 일시적인 정신적 혼란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원고를 해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판사가 물었다. 그렇다면 보험 수익자를 왜 박지수로 지정했습니까? 그것은 피고의 실수였습니다. 실수라고요? 네, 서류를 잘못 작성한 것입니다. 판사의 표정이 회의적이었다. 명의도용과 서명 위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피고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원고의 동의 없이 한 행위입니다. 이는 범죄입니다. 민우의 변호사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증거가 너무 명백했다. 판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재판 일정은 한 달 후로 잡겠습니다. 그때까지 양측은 추가 자료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끝났다. 연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우가 다가왔다. 연희야. 연희는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민우는 계속 말했다.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우리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이미 끝났어요.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잘못했어. 반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연희는 법정을 나섰다. 복도에서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며느리, 이게 무슨 짓이야? 시어머니가 연희의 팔을 잡았다. 연희는 차갑게 손을 뿌리쳤다. 손 떼세요. 넌 우리 아들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민우가 스스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무슨 소리야? 다 내가 남편을 제대로 못 챙겨서 그런 거잖아. 연희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다. 어머니, 진짜 궁금해요.
민우가 다른 여자 만나고 제 명의로 돈 빌리고 저를 보험 들어놓은 게 제 잘못인가요? 그래, 내 잘못이지. 내가 좋은 아내였으면 민우가 밖을 볼 이유가 없었을 거 아냐. 연희는 피식 웃었다. 허탈한 웃음이었다. 어머니는 끝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저도 끝까지 갈 거예요. 법정에서 모든 걸 밝힐 거예요. 민우가 뭘 했는지, 어머니가 어떻게 방조했는지.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너, 감히, 네, 감히 하겠어요. 이제 저도 참지 않을 거예요. 연희는 시어머니를 지나쳐 걸어갔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다. 법원을 나온 연희는 미진과 함께 카페로 갔다. 언니 정말 멋있었어. 아니야. 떨렸어. 안 그래 보였는데. 완전 당당했어. 연희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근데 걱정돼. 민우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럴 것 같긴 해. 근데 언니 증거가 다 있잖아. 이길 수 있어.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난 그냥 이 모든 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곧 끝날 거야. 조금만 더 버텨. 그날 밤 연희는 민우에게서 긴 문자를 받았다. 연희야, 오늘 재판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달라질게. 지수랑도 완전히 끝냈어. 다시는 안 볼 거야. 엄마한테도 말했어. 이제 당신만 보고 살겠다고. 제발 이혼만은 안 돼.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연희는 문자를 읽으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예전 같았으면 흔들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너무 많이 들었던 말이었다. 새롭게 시작하자던 말, 사랑한다던 말. 모두 거짓이었다. 답장을 보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다음 날 연희는 회사 동료였던 선배를 만났다. 퇴사 이후 처음 만나는 것이었다. 연희야, 오랜만이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선배, 저 이혼 소송 중이에요. 뭐, 정말? 연희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선배는 놀란 표정으로 들었다. 와, 민우 씨가 그런 사람이었어?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는데. 저도 몰랐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잘한 거야. 그런 인간이랑 평생 사는 것보다 훨씬 나아. 선배, 제가 회사 복귀할 수 있을까요? 선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글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팀장 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채웠고, 하지만 내가 인사팀에 물어볼게. 혹시 다른 자리라도 있는지. 감사해요, 선배. 당연하지. 우리 연희 실력 좋잖아. 어디 가서도 잘할 거야. 그날 오후 연희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민우 회사의 누군가였다. 서연희 씨 맞으시죠? 저는 강민우 부장님 회사 인사팀입니다. 네, 맞는데요. 박지수 씨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신데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희는 호기심이 생겼다. 회사에서 왜 자신을 찾는 걸까? 알겠습니다. 언제 뵐까요? 내일 오후 어떠세요? 다음 날 연희는 강남의 한 카페에서 인사팀 직원을 만났다. 30대 남성이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박지수 씨 관련해서 내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조사요? 강민우 부장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회사 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내 연애 규정 위반이고 더군다나 기혼자와의 관계라서요.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박지수 씨가 업무 시간에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고 회사 자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혹시 서연희 씨께서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연희는 잠시 생각했다. 박지수도 대가를 치르게 할 기회였다. 증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정식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연희는 민우 회사의 징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회의실에는 임원들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한쪽에는 박지수가 있었다. 박지수는 연희를 보자 고개를 숙였다. 연희는 차분하게 자리에 앉았다. 증인께서는 피징계자 박지수와 강민우 부장의 관계에 대해 알고 계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다. 남편 강민우와 박지수 씨는 1년 이상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만났고 민우가 박지수 씨를 위해 오피스텔을 얻어줬습니다. 박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또한 민우는 박지수 씨에게 매달 200만 원씩 송금했습니다. 제 명의로 빌린 돈을 포함해서요. 임원들이 웅성거렸다. 두 사람은 함께 해외 이주까지 계획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법원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연희는 서류 뭉치를 제출했다. 임원들은 서류를 검토했다. 증언 감사합니다. 연희는 자리를 떠났다. 복도에서 박지수가 뛰어나왔다. 서연희 씨, 박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러시면 안 돼요. 저도 피해자예요. 연희는 박지수를 바라봤다. 처음 직접 마주하는 것이었다. 사진으로만 보던 얼굴, 젊고 예쁜 얼굴. 하지만 지금은 눈물로 범벅이었다. 피해자라고요? 민우 부장님이 저를 이용한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부장님이 이혼할 거라고 했어요. 연희는 차갑게 웃었다. 그래서요? 그럼 다 용서되나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박지수가 무릎을 꿇었다. 복도 한가운데서. 하지만 연희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다. 기혼 남자인 줄 알면서도 만났잖아요. 돈도 받았고요. 그게 피해자예요? 저는 정말. 일어나세요. 보기 싫어요. 연희는 박지수를 지나쳐 걸었다. 뒤에서 박지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며칠 후 회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박지수는 징계위원회 결정으로 해고되었다고 했다. 민우도 감봉과 함께 보직 해임되었다. 연희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첫 번째 복수는 완성되었다. 민우와 박지수 둘 다 회사에서 대가를 치렀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법정 싸움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연희는 수첩을 펼쳤다. 그리고 체크했다. 박지수 마이너스 완료. 민우 마이너스 진행 중. 시어머니 마이너스 남음. 마지막 전쟁이 다가오고 있었다. 두 번째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법정은 첫 재판 때보다 더 긴장감이 흘렀다. 연희는 변호사 옆에 앉아 차분하게 기다렸다. 민우는 피고석에 혼자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방청석에 있었다. 판사가 입장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지난 한 달간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민우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피고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원고와 화해하고 싶어 합니다. 판사는 연희를 바라봤다. 원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희가 일어섰다. 화해는 불가능합니다. 피고는 저를 속이고 배신했습니다. 제 명의를 도용하고 저를 보험에 가입시켜 수익자를 다른 여자로 지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닙니다.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단호하고 명확했다. 저는 이혼을 원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요구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피고 측에서 반박하시겠습니까? 민우가 일어섰다. 변호사가 말리려 했지만 민우는 직접 말하기로 한 것 같았다. 판사님, 제가 직접 말씀드려도 될까요? 허락합니다. 민우는 연희를 바라봤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연희야. 아니, 원고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민우의 말을 들었다. 저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좋은 아내가 있으면서도 다른 곳을 봤습니다. 당신이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알면서도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명의도용, 보험, 해외 이주 계획. 모두 제 잘못입니다.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지수라는 사람에게 빠져서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당신을 해치려던 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그저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게 변명이 되나요? 연희가 조용히 물었다. 당신이 도망가고 싶어서 제 인생을 망가뜨려도 되는 건가요?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저는 당신을 믿었어요. 사랑했어요. 당신을 위해 일도 그만뒀고 친구들도 멀리했어요. 오직 당신만 바라봤어요. 연희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그런데 당신은 뭘 했나요? 뒤에서 다른 여자 만나고 제 돈 빼돌리고 저를 이용했죠. 심지어 제가 죽으면 그 여자가 돈을 받도록 보험까지 들어놨어요. 저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었어요? 설명해봐요. 민우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설명할 수 없었다. 변명할 수 없었다. 판사가 말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제 판결하겠습니다.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다. 모두가 판사를 바라봤다.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의 혼인 파탄 책임이 명백합니다. 부정행위, 명의도용, 재산 횡령. 이 모든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계속했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위자료는 1억 원으로 결정합니다. 재산 분할은 6대 4로 원고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방청석에서 시어머니가 비명처럼 소리쳤다.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정숙하십시오. 판사의 엄한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다. 또한 피고는 원고 명의로 받은 대출금 1억 원을 전액 변제해야 합니다. 이는 민사 판결이며 형사 부분은 별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판사는 망치를 두드렸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재판이 끝났다. 연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견뎠다. 이겼다. 드디어 이긴 것이다. 민우는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가 달려와 민우를 붙잡았다. 민우야, 괜찮아. 항소하면 돼. 하지만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다. 연희는 법정을 나왔다. 복도에서 미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 이겼어? 응, 이겼어.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연희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긴 싸움이 끝났다. 몇 주 후 연희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작지만 깨끗한 원룸이었다. 민우와 살던 아파트는 재산 분할로 연희가 가져갔고 그것을 팔아서 새로 집을 마련한 것이었다.
짐을 정리하며 연희는 과거를 떠올렸다. 민우와의 결혼 생활.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고통이 있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났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택배 기사가 서 있었다. 서연희 씨 맞으시죠? 등기 우편이요. 고맙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법원 서류였다. 이혼 확정 판결문. 연희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다. 공식적으로 끝난 것이다. 더 이상 강민우의 아내가 아니었다. 연희는 서류를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거울을 봤다. 거울 속 자신은 예전과 달라 보였다. 더 강해 보였다. 더 단단해 보였다. 핸드폰이 울렸다. 예전 회사 선배였다. 연희야, 좋은 소식이야. 우리 회사에 자리 하나 났어. 과장급인데 내가 오면 딱 좋을 것 같아. 정말요, 선배? 응. 면접은 형식적인 거고 이사님이 너 뽑고 싶어 하셔. 언제 출근 가능해? 연희는 달력을 봤다. 다음 주부터 가능해요. 완벽해. 그럼 월요일에 인사팀 가서 서류 작성하고 화요일부터 출근하면 돼. 감사합니다, 선배. 정말 감사해요. 전화를 끄는 연희는 미소 지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자신의 커리어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 며칠 후 연희는 우연히 뉴스를 보게 되었다. 민우 회사에 관한 뉴스였다. 횡령 사건이 터진 것이었다. 그리고 관련자 중에 민우의 이름이 있었다. 연희는 놀라 기사를 자세히 읽었다. 민우가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박지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회사 자금까지 손댔던 것이다. 연희는 한숨을 쉬었다. 민우는 결국 스스로 무너진 것이다. 욕심이 화를 불렀다. 그날 저녁 연희는 미진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언니, 민우 뉴스 봤어? 응, 봤어. 자업자득이지 뭐.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인데 저렇게 무너지는 걸 보니 착잡하네. 미진은 연희의 손을 잡았다. 언니는 너무 착해. 그래도 언니는 이제 자유야. 새로운 인생 살 수 있어. 그래, 내 말이 맞아.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연희의 새 직장, 계획하고 있는 여행, 앞으로의 꿈들. 한 달 후, 연희는 새 직장에 잘 적응하고 있었다. 동료들은 친절했고 업무는 흥미로웠다. 무엇보다 자신의 능력을 다시 증명할 수 있다는 게 좋았다. 점심시간에 동료와 카페테리아에서 밥을 먹는데 누군가 말을 걸었다. 혹시 서연희 씨 맞으시죠? 돌아보니 낯선 남자였다. 40대 초반으로 보였다. 네, 맞는데요. 저는 김재훈이라고 합니다. 기획팀 차장이에요. 연희 씨 프레젠테이션 봤는데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점심 같이 해도 될까요? 다음 프로젝트 이야기 좀 나누고 싶어서요. 연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며 업무 이야기를 나눴다. 김재훈은 똑똑하고 유머러스했다. 연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웃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동료가 귓속말로 물었다. 언니, 김 차장님이 언니한테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에이, 무슨 소리야. 그냥 업무 이야기한 거야. 그래도 김 차장님 좋은 사람이야. 이혼남인데 애는 전처가 키우고 성실하고 능력도 좋고. 연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아직 연애 생각 없어. 이제 막 자유로워졌는데. 그래도 좋은 사람 나타나면 또 모르지. 연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생각했다. 언젠가는 다시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나 자신을 돌볼 시간이다.
계절이 바뀌었다. 가을이 왔다. 연희는 주말에 혼자 한강공원을 걸었다. 단풍이 아름다웠다. 바람이 시원했다.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며 연희는 생각했다. 1년 전 자신은 민우와 함께 이곳을 걸었었다. 그때는 행복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진짜 행복은 지금이었다. 혼자지만 자유로웠다. 아무에게도 속박받지 않았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었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강과 하늘, 그리고 단풍.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사진을 SNS에 올렸다. 캡션은 간단했다. 새로운 시작. 곧 댓글들이 달렸다. 친구들의 응원, 선배들의 격려. 연희는 하나하나 읽으며 미소 지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작은 원룸이지만 연희에게는 궁전이었다. 자신만의 공간.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곳.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연희는 수첩을 펼쳤다. 예전에 적었던 목록들이 보였다. 민우 완료. 박지수 완료. 시어머니 완료. 모두 체크되어 있었다. 복수는 끝났다. 민우는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형사처벌도 받았다. 박지수는 업계에서 퇴출되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몰락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벌이었다. 연희는 새 페이지를 펼쳤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다. 나의 새로운 목표 1. 팀장으로 승진하기 2. 자격증 따기 3. 해외여행 가기 4. 새로운 취미 시작하기 5. 나를 사랑하기. 마지막 줄을 적으며 연희는 미소 지었다. 나를 사랑하기.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 민우를 사랑하느라, 시어머니를 만족시키느라 정작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잊었었다. 이제는 달랐다. 연희는 자신을 사랑할 것이었다. 자신을 우선으로 생각할 것이었다. 다시는 누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을 것이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는 별들. 연희는 창가에 서서 별을 바라봤다. 소원을 빌었다. 앞으로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다시는 상처받지 않기를. 진짜 사랑을 만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기를. 바람이 불어왔다. 연희는 눈을 감았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마치 누군가 위로해주는 것 같았다. 괜찮아, 잘했어.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눈을 뜨니 별이 더 밝게 빛나고 있었다. 연희는 웃었다. 진심으로 행복하게. 그날 밤 연희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악몽도 없었고 불안함도 없었다. 그저 평화로운 잠이었다. 아침이 밝았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연희는 눈을 떴다. 기분이 좋았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다. 출근 준비를 하며 연희는 거울을 봤다.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오늘도 화이팅. 그리고 집을 나섰다. 새로운 하루를 향해. 새로운 인생을 향해. 연희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니었다. 그저 서연이 자기 자신이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연희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연희는 알았으니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일어선다는 것을, 그리고 더 강해진다는 것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